네, 그럼 지금부터 그 12월 열린 아카데미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뭐 여기 이렇게 와주신 분들 다 잘 아시겠지만 올 1월 열린 음악회를 시작으로 해서 벌써 11번째 열린 아카데미인데요. 오늘이 사실상 대단원의 막을 내리는 마지막 강의가 되겠습니다. 뭐 그만큼 의미 있는 강의를 준비했는데요. 의미 있다고 하면 뭐 내용도 그렇지만 굉장히 그 바쁘신 분을 좀 모셨어요. 지금 현재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에 그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라고 있는데요. 기타 공공기관이죠. 공공기관의 기관장이십니다. 우리 김세원 박사님 모셨는데요. 본격적인 강의 듣기 전에 우리 사목회 이성주 리노 회장님 인사 말씀 듣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느새 12월도 막바지 마지막 열린 아카데미입니다. 오늘 마지막 강연을 장식해 주실 우리 김세원 박사님은 저희 대학 후배입니다. 후배고 언론계에서는 기자 출신이신데 동아일보 역사상 최초의 프랑스 파리 특파원을 지내신 그런 기록을 가지고 있고 가톨릭 대학교 교수로 재직하시다가 정부에 발탁돼서 지금 차관급 인사입니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장인데 저하고 제가 한 7년 전에 저희 대학 동기회, 제가 이제 동기회장입니다만은 와서 강의를 해주셨는데 너무 인상 깊었고 그리고 그때 또 마침 나온 책도 있어서 저희 동기회에서 저자 직강 사인회도 한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굉장히 참신한 내용, 우리 김 박사님 강연을 통해서 제가 알게 된 인류학자 호스트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 많은 도움이 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열린 아카데미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네, 회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 강의 김세원 박사님의 다르면서 서로 같은 세계 문화 이야기 주제의 강의를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한번 맞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개인적으로 저는 성당에 다니는 7살 때 영세를 받았습니다. 저희 외할머니 때부터, 외할머니는 만주에서 가톨릭 성당에 다니셨고요. 저희 어머니 돌아가셨지만 그래서 저까지 계속 성당에 다니는데 요즘 좀 바쁘다는 핑계로 미사를 잘 못 나가다가 이렇게 또 성당에 오게 돼서 저는 또 특히 여기 신자 여러분들께 제가 그동안에 해왔던 저의 경험을 같이 나눈다는 의미로 오늘 강의를 하게 돼서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지금 8시 5분인데요. 한 9시까지 빨리 시간이 좀 늦은 것 같아서 또 오래 앉아 있으면 사실 지겹잖아요. 저도 그래서 지겨운 거 참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빨리 한 1시간 정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코로나 시기를 거쳐왔는데요. 어디 조사에 따르면요. 그 선진국이 초기에는 몰랐는데 백신이 개발되기 전에 초기에 보면 이른바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들이 코로나 사망률이 오히려 이 아시아 국가,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에 비해서 한 5배가 높았다고 하는 그런 주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미국의
왜 그런가를 이제 살펴본 거죠. 여기 왼쪽에 있는 것은 지금 항의를 하고 있어요. 마스크를 자꾸 쓰라고 강요를 하니까 항의를 하고 있는 미국인들, 캘리포니아의 사람들이고요. 오른쪽은 뭐 아시겠지만 한국 사람들입니다. 정부에서 마스크를 쓰라고 그러면 네, 쓰고요. 근데 정부의 그 어떤 지침, 이거보다 사실 더 무서운 것은 이 공동체 안에서 지하철에서 보면 누군가가 마스크를 안 쓰고 있으면 아주 레이저를 쐈던 기억이 제가 생각이 생생합니다. 바깥에서도 왜 너는 안 쓰는 거냐? 너 때문에 내가 감염될 수도 있고 뭐 이런 서로가 서로에 대한 어떤 그런 감시랄까요?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정말 충실하게 마스크를 쓰고 충실하게 지침을 따르던 한때는 2명밖에 식사를 못했던 그런 지나놓고 보니까 그런 시기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은 왜 아시아인은 코로나에 강했고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불렀던 미국이나 유럽은 코로나에 약했을까 보니까 이거를 미국의 미셸 갤펀드라고 하는 교수는 문화를 크게 2가지로 나눴습니다. 빡빡한 타이트 컬처하고 루즈 컬처, 느슨한 문화 이렇게 2가지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정의는 여기 있다시피 빡빡한 문화는 사회 규범이 강하고 단속이 엄격하며 체계가 잡혀 있어 안전하고 질서 정연한 사회다. 오른쪽에 루즈 컬처, 느슨한 문화에서는 규칙 자체도 많지 않을 뿐 아니라 규칙을 지키지 않더라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좀 무질서한데 반해서 예측이 또 불가능하기도 한데 상당히 창의적이다. 이런 특징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이 미셸 갤펀드 교수라는 사람은 2021년에 Rule Makers, Rule Breakers라고 룰을 만들어내는 사람들, 그리고 룰을 깨트리는 사람들, 이런 이제 코로나에 대한 코로나가 이 전파된 데 있어서 각국의 문화 차이가 그 결과 사망률이라든가 감염률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한 책을 쓰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우리나라를 포함한 특히 싱가포르나 일본 같은 데를 보면 전쟁이나 자연재해, 식량난, 질병같이 위협에 직면한 일이 많았던 그런 지역, 거기는 되게 타이트 컬처를 갖고 있다. 그래서 싱가포르와 한국을 보면은 인구가 굉장히 인구 밀도가 높고, 그래서 뭐랄까요, 경쟁이 심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농경 사회인 경우, 왜냐하면 쌀 농사는 아시다시피 어떤 단기간에 대규모의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그런 사회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효율적으로 대항하기 위해서 특히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지진에 시도 때도 없이 발생할 수 있는 지진에 대비하려면 일사불란한 문화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타이트 컬처의 장점은 질서정연하고 공통된 시각과 경험을 공유하고 필요하면 상호 협력을 하는 그런 문화인데, 반면에 단점은 순발력, 융통성, 변화에 적응 능력이 떨어지더라. 그리고 미국의 문화를 하나로 말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경우에서도 미국 남부 미시시피, 엘라바마, 아칸소 지역 같이 아일랜드와 스코틀랜드 출신의 이민자들이 정착한 그 지역, 우리가 그걸 이제 러스트벨트 지역이라고 백인 노동자들이 많아서 백인 그것도 이제
숙련된 노동력이 아니라 단순 노동자들이 많고 뭐랄까 사회의 주류에서 백인임에도 불구하고 밀려난 이런 사람들이 사는 그 지역의 경우는 타이트 컬처를 갖고 있고 이 트럼프가 지난번에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거는 이들의 힘이 굉장히 작용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오른쪽의 루즈 컬처의 경우는 죄송합니다. 제가 그러니까 수렵이나 목축을 하면서 좀 거리상으로 떨어져 사는 사회는 좀 규범이 느슨했다. 장점은 변화에 빠르게 적응을 하고 창의적인데 단점은 반면에 예측이 불가능하고 자제력이나 협동심이 낮고 여기서는 중요한 게 집단의 규범에 순응하는 것보다는 개인의 자유를 우선시하는 자유와 다양성. 그 대표적인 지역이 미국의 캘리포니아입니다. 아메리카 원주민, 멕시코인, 유럽 사람들이 모두 한데 섞여 있는 인종의 도가니라고 정말 할 수가 있는데요. 특히 19세기에 골드러시를 그 시대에 세계 곳곳의 사람들이 한탕을 노리고 모여들었죠. 그러니까 각각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갖고 있는 그래서 정말로 자유와 다양성을 추구하는 그런 지역에서 한번 신문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란 적이 있는데 캘리포니아의 주지사가 어떠한 지침을 내렸냐면 거기 캘리포니아 주에 있는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들에게 학생들에게 마스크를 쓰라고 강요를 하면 그 학교에 대해서 제재를 하겠다.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정반대입니다. 우리는 보통 마스크를 쓰는 게 소홀히 하면 마스크를 쓰는 거에 대해서 소홀히 하고 학생 관리를 제대로 안 했다 그러면은 뭔가 정부에서 조치를 취할 것 같은데 거꾸로 주지사가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들에게 마스크를 쓰라고 강요를 하면 가만히 안 있고 뭔가 제재를 가하겠다라고 하는 전혀 우리하고는 정반대의 그런 결과를 만들어낸 게 따지고 보면 이 문화의 차이에서 기인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우리가 최근에 코로나 시기를 겪었기 때문에 이제 그 문화의 차이가 어떠한 결과적인 사회적인 현상을 만들어내는가에 대한 하나의 사례로서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고자 하는 그 내용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5가지로 돼 있는데 빨리빨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몇 개의 이런 그림을 보여드릴 텐데요. 혹시 이 그림 보신 적이 있는 분 한번 있으시면 손 들어 보시겠어요? 이게 사실 좀 2006년, 5년에 만들어진 중국 태생인데 10살 때 독일로 이민을 와서 영국에서 디자인 대학을 졸업하고 영국에서 대학 교수로 있는 어떤 사람이 만들어낸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는 바탕에 중국의 문화에 영국, 독일의 문화가 이렇게 중충적으로 있는 그런 사람인데 동양과 서양을 이렇게 빨간색과 파란색으로 표시를 했어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이것은 뭐냐면 동양과 서양의 사람들의 생각을 각각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위에 보면 보스, 우리 상사죠. 나의 상사에 대해서 동양 사람과 서양 사람의 생각이 굉장히 틀리다는 걸 보여주는데요. 왼쪽과 오른쪽 어느 쪽이 동양일 것 같으세요? 동양, 아시아. 오른쪽이죠. 서양 사람들에게는 뭐 상사가 나나 뭐 별로 다르지 않은 그런 사람이고 그 상사라는 지위도 그 평일에 근무일에 그렇지 휴일에는 그것이 적용되지 않는 이런 개념을 갖고 있다면
동양에서는 네, 상사는 뭐 심지어 나와는 다른 존재로 이렇게 묘사를 생각을 이제 하고 있다라는 거를 그림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위에 보면 화입니다. 화가 났을 때 동양과 서양의 표현 방식이 다르다는 거예요. 먼저 왼쪽을 보면 어떻습니까? 화가 나면 화를 표현을 합니다. 그대로. 그런데 오른쪽에 동양의 경우는 화가 났어요. 근데 겉으로는 웃고 있죠. 그래서 조용필 씨 노래 보면 웃고 있어도 눈물이 난다. 뭐 네, 자기의 그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는 그런 문화가 있다. 특히 자기의 상대방이 윗사람이거나 연장자이거나 이럴 때는 기분이 나빠도 그 사람에 대해서 화가 났을 때도 정말 표현해서는 안 되는 이런 문화가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에 생활 방식입니다. 생활 방식에서 왼쪽에는 서양, 이건 뭘 설명하는 걸까요? 개인주의, 네, 맞습니다. 개인주의를 말하는 반면에, 동양은 어떻습니까? 집단주의라고, 집단주의도 들어가면 수직적 집단주의, 수평적 집단주의,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또 어쩌다 한국인을 쓰신 허태균 교수님 같은 분은 우리는 집단주의보다는 관계주의다 이런 말씀도 하시는데, 아무튼 크게 동서양으로 나눈다면 개인주의 대 집단주의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굉장히 재밌는데요. 여성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동양과 서양이 생각하는 게 틀리다는 겁니다. 근데 저는 처음에 이 그림을 보고 이해하는데 정말 많은 시간이 걸렸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먼저 이게 서양인들이 생각하는 아름다운 여성의 아름다움.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네? 인종. 인종보다는 조금 다른 것 같은데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피부가 까맣게 표현이 돼 있고, 그냥 이거는 이제 편의상 하얗고 까맣고 블랙 앤 화이트로 표현을 한 건데, 넘어갔네. 그 사이에 많이 넘어갔네요. 네? 개방. 개방과도 조금은 거리가 있어 보이고요. 그러면 동양을 한번 설명해 볼게요. 이것은 동양인들이 생각하는 여성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감추는. 너무 심오한 대답을 해주셨는데요. 제가 정답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저 이걸 이해하는데 시간 많이 걸렸는데요. 조현성 박사님 혹시 뭐 저희 연구원의 박사님이십니다. 오른쪽에 서양의 이거부터 말할까요? 서양에서 여성의 아름다움에 대한 생각은 건강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얀 피부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검게 그을린, 검다보다 여기는 검게 표현이 되어 있지만 햇빛에 이렇게 태닝한, 뭐 누렇게 갈색으로 태닝한 이런 건강미를 이제 아름다움으로 생각을 한다는 것이고요. 오른쪽은 하얀 피부, 이렇게 보호 본능을 유발하는, 건드리면 쓰러질 것 같은 갸냘픈 이러한 여성을 이제 그런 아름다움, 이런 거를 추구를 한다. 물론
지금 세대와는 세대에 따라서 문화는 변합니다. 근데 근본적으로 전통적인 그건 이제 문화는 그렇다는 거죠. 근데 아직도 생각을 해보면 지금 팔리는 화장품 중에 화이트닝이라는 말이 정말 많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얗게 보일까? 예. 그리고 뭐 미국이나 유럽 쪽에는 태닝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골든 컬러로 이렇게 보일까 하는. 그래서 화이트닝 화장품과 태닝 화장품은 사람들이 머릿속에 있는 아름다움에 대한 생각이 이렇게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사실 서양에서도 007, 007 시리즈를 보면 제가 어렸을 때부터 션 코네리가 나왔을 때부터 영화를 보면 거기에 나오는 본드걸들은 본드와 제임스 본드와 상대방이 치열하게 싸울 때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옆에서 많이 있다가 본드가 이기면, 늘 본드는 이기게 돼 있죠. 이기면 그제서야 달려와서 안기는. 제가 어렸을 때 그걸 보면서도 정말 화가 났습니다. 아니 어쩌면 저렇게 아무 짓도 안 하고 있나, 뭔가 주변에 냄비라도 들고 와서 때리든지 그렇게 했어야 되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 기억에는 에일리언에 처음에 주연을 했던 시고니 웨버라고 하는 분은 그 배우는 사실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갸날프고 쓰러질 것 같고 보호 본능을 일으키는 사람은 아닙니다. 전혀. 굉장히 건강하고 씩씩해서 우주인을 물리치는 이런 여전사의 이미지가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죠. 그래서 그러나 전통적으로는 어쨌든 여성미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문화에 대해서, 문화가 도대체 뭔 것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아주 협의에서부터 광의에까지 한 160가지의 정의가 있다고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정의는 그냥 간단한, 문화는 문제를 해결하는 어떤 집단이, 앞에 전제는 항상 어떤 집단이 있죠. 그 집단이 회사일 수도 있고 국가일 수도 있고 다양한데 개인 보고 문화라는 얘기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집단이 문제를 해결하는 공통적인 방식이다라고 트럼페너스와 햄튼 터너는 이렇게 이제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문화의 이제 라는 거를 보면 이 피라미드상에서 맨 밑에는 인간의 본성이 있는 거죠. 이거는 어떤 유전이 된다 그럴까요? 전승이 되는 거고, 이거는 아주 보편적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문화가 있는데 이거는 어떤 그룹, 집단과 카테고리에 따라서 좀 특화가 돼 있는. 그래서 이 문화라는 거는 배움을 통해서, 그 배움은 꼭 학교에 가서 공부하는 것뿐만 아니라 할머니의 무릎 학교를 통해서도 배우고요. 여러 가지를 통해서 배우는 이게 문화가 있고, 그 위에 퍼스널리티, 각각의 어떤 성격 이런 것이 있죠. 이거는 유전된 부분도 있고, 아버지가 화를 잘 내면 자식도 좀 화를 잘 낸달까, 이런 유전되는 것도 있고 배움을 통해서 또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요. 그럼 문화의 구조를 보면요, 빙산에다가 비유를 하기도 하고, 이렇게 양파를 잘라서 그 단면으로 이렇게 보여주기도 하는데요. 바깥에는 어떤 관습이나 심볼이 있습니다. 이 심볼은 의식주 이런 것들이 다 해당이 되고요. 우리가 한복을 입었느냐, 기모노를 입었느냐 이런 걸 보면 이제 금방 알 수 있잖아요. 머리에 히잡을 썼느냐. 그것이 문화의 이제 맨 바깥이라면 관습도 그렇고요. 그 안에 영웅이 있습니다. 한 사회의 역할 모델에 해당하는. 우리의 영웅은 제가 어렸을 때는 딱 두 인물로 고정이 돼 있던 것 같습니다. 세종대왕하고 이순신 장군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영웅이 사실 굉장히 자라나는 세대에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래서 미국은 이런
마블 코믹스나 DC 코믹스 같은데 뭐 어벤져스 시리즈 거기 보면 슈퍼맨 또 뭐 아이언맨, 스파이더맨, 제가 농담 삼아 맨자 학렬을 가진 히어로들이 미국의 애국심을 불러일으키는, 그리고 사회에 대한 어떤 결속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아이들한테 학습을 시키는데 역할을 많이 하는 반면에, 중동에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롤 모델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자살 폭탄을 짊어진 테러리스트들이 나오는 게 아닌가,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안쪽에, 그리고 여기는 리추얼, 우리가 돼지 머리를 올려놓고 회사 뭐 새로 차리거나 아니면 사옥을 이전했을 때 고사를 지내는 뭐 이런 게 다 장례식, 결혼식. 또 보니까 요즘 결혼식에는 패백을 안 하는 경향이 많더라고요. 전에는 패백 중시했던 것 같고, 집안 어른이 대추를 던져주시면 그걸 치마로, 한복 입고 치마로 근데 그러한 게 없어졌죠. 그리고 문화의 제일 안쪽에는 가치와 신념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이 모든 것을 만드는 어떤 신념, 세계관, 가치 같은 것이 문화의 가장 깊숙한 곳에 자리 잡고 있어서 외국인과 결혼을 했다고 하더라도 한 여기까지는 이해를 하지만 사람들의 마음속에 형성되어 있는 요 같은 문화에 속한 사람들끼리 공유하고 있는 가치, 신념, 세계관 같은 것을 이해하는 데는 굉장히 한계가 있다, 이런 또 연구들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얘기한 게 좀 어떻게 빠른 편인가요? 느린 편인가요? 괜찮습니까? 그러면 다행입니다. 그리고 문화는 여기에 보면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어요. 언어, 종교, 아까 얘기한 가치관 및 태도, 교육, 법률, 정치, 심지어 물질 문명까지, 이건 굉장히 넓은 의미의 문화에 대한 정의인데, 그러니까 어찌 보면 자연과 대비되는 개념이라고, 인간이 만들어낸 그 모든 것과 인간을 그 문명, 이 전반을 가능하게 한 사람들의 그 정신세계랄까요? 이것이 문화라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좀 시간상 넘어가도록 하고요. 여기 이제 제가 재밌게 말씀을 드리자면, 옛날 분이긴 한데 미국의 에드워드 홀이라는 분은 문화를 고맥락, 하이 컨텍스트 컬처와 저맥락, 로우 컨텍스트 컬처로 크게 분류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또 뭐 있긴 있습니다만, 자, 여러분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경상도 남자가 집에 퇴근하고 집에 와서 세 마디를 한다고 하죠. 뭔지 아시나요? 먹자, 자자. 맨 처음에 아는, 이거 물어보셔야죠. 아는, 그 다음에 먹자, 자자. 근데 그렇게 세 마디를 하더라도 이 부부 관계가 아주 위태롭거나 이런 일은 전혀 없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고맥락 사회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한국이 고맥락 사회다. 아까 제가 쌀 농사를 짓는그 사회, 한국을 비롯한 동남아시아, 여긴 다 쌀 농사 지역 아닙니까? 쌀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길지 않은 시간 동안에 대단히의 노동력을 필요로 하고, 그 노동력이 필요로 하려면 어떻게 했냐면 대가족을 이루면서 살았고, 그 흔적은 지금도 있죠. 집성촌, 어디 가면 무슨
저희 남편의 경우는 구시인데 서천에 평해구시에 집성촌이 있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집성촌이 있습니다. 그러면 대가족의 경우에는 서로 옆집이 뭘 하고 뒷집이 뭘 하고 밤새 부부싸움 했고 이런 것들을 서로 압니다. 많이 얽혀 있기 때문이죠. 고맥락이라고 하는 것은 얽혀 있는 게 많은 그런 사회이고요. 저맥락은 얽혀 있는 게 별로 없는 사회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고배경, 고맥락 사회는 일본, 중국. 네, 이 에드워드 홀은 한국에 대해서는 조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지 않는데 아마도 한국은 뭐 요 사이에 들어가거나 이쯤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가장 저맥락인 사회를 보면 독일계 스위스인과 독일인, 스칸디나비안, 미국인 저맥락 사회에 대한 예를 들자면 이런 것이죠. 제가 92년도에 로이터 저널리스트 펠로우로 보르도, 프랑스의 이제 파리가 아니고요. 보르도라는 곳에 가서 공부를 하는데 제가 거기 가서 깨달은 것은 그냥 이제 저는 당연히 이제 조그만 스튜덴트라고 이제 그런 원룸을 빌려서 살았는데 싱크대가 막혀서 그거를 뚫어 달라고 집주인 아니면 복덕방, 저도 요즘 사람이 아니다 보니 복덕방이 먼저 생각납니다. 부동산보다. 그래서 복덕방에 연락을 해서 이거 막혔는데 보내달라고 사람을 보내달라고 했는데 2주일이 지나도 연락이 안 오고요. 제가 나중에 깨달은 것은 내용 증명을 보내야 된다는 거였어요. 문서로. 네. 모든 것은 문서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왜냐하면 많이 얽혀 있는 우리나라 같은 사회, 아까 말한 대가족 뭐 이런 걸 통해서 그런 사회에서는 한마디를 해도 척 알아듣습니다. 행간을 우리는 읽을 수가 있는데 미국 같은 대표적인 이민자들로 이루어진 나라는 그 문화의 뿌리가 제각각이죠. 여기는 프랑스에서 왔고 저기는 아일랜드에서 왔고 여기는 독일에서 왔고 이렇게 되다 보니 이들을 공통적으로 이들에게 규율을 하려면 법이 매우 잘 발달이 돼 있어야 되고 그것이 또 적용에 대한 것도 있고 그래서 그것이 미국의 변호사가 그렇게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미국에서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나면 제일 먼저 레커차가 물론 오는 거와 동시에 변호사가 달려온다고 할 정도로. 그래서 미국에 또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세탁기에 이렇게 써 있는 거죠. 이 세탁기 안에 아이나 동물을 넣고 돌리면 안 된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인데 그거를 안 써가지고 내가 몰라서 고양이를 하도 들어와서 이렇게 했더니 얘가 죽었다. 니네가 그거에 대한 소비자를 위한 설명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고소를 한다 이거죠. 그리고 또 실제로 일어난 사건인데 맥도날드에서 어떤 연세 드신 분이 그 커피를 이제 사가지고 옮기는데 이게 실수로 이렇게 그 커피를 흘렸어요. 근데 너무 뜨거워서 화상을 입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마어마한 천문학적까지는 아닌데 몇만 달러의 배상을 요구해서 이유는 그겁니다. 커피가 온도가 80도가 넘으니 아주 뜨거우니 여기에 대해서 이것을 옮길 때는 조심하라는 문구가 들어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이렇게 화상을 입었다라고 이제 해서 그러니까 뭐냐면 그 모든 것을 다 써야 되는 거예요. 서류로. 그러다 보니 그 요즘에 이제 회사들은 보면 job description이 있습니다. 이걸 하고 저거 하고 뭘 하고라는 게 구체적으로 있는데 저는 84년에 언론사에 들어갔는데 그러한 매뉴얼 같은 거는 전혀 없었습니다.
경찰서 갔다 와 그러면 그냥 새벽에 경찰서 그냥 지가 알아서 뭐 하나하나 챙겨가지고 이렇게 하는 이게 고맥락사회입니다. 그리고 저맥락사회는 모든 것의 바탕에는 법이 있고 서류로 철저하게 왔다 갔다 하고, 그리고 제가 아까 보르도 얘기했는데 보르도 얘기를 다시 돌아갈 것 같으면 처음에 이 복덕방하고 계약을 할 때 보면 그 못 구멍을 거기 세 놨습니다. 이 벽에는 못구멍이 몇 개가 있고 맥적인 몇 개가 있다. 그래서 그 못을 하나 더 박으면 그 보증금에서 제하는 감하는 이렇게 그래서 야 못구멍까지 세는구나라는 그 어디 무서워서 살겠나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런 거고 오른쪽은 조금 시간상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국가문화 여기에서 이제 제가 말씀드린 주로 국가문화를 분석할 때 헤르트 홉스테드라고 하던 네덜란드의 사회심리학자가 이렇게 한 6가지를 가지고 분석을 하고 문화 차원에 대한 분석을 이 사람은 IBM의 컨설턴트였는데 전 세계 IBM에서 근무하는 미들 매니저 그 중간 관리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끝에 총 한 10만 명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러한 문화 차원, 문화를 분석하는 기준이 되는 차원들을 찾아냈습니다. 우리가 아까 그 그림을 통해서 봤던 개인주의와 집단주의, 그리고 권력 거리, 권력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가. 이 말은 뭐냐면 누군가가 아까 보스의 크기를 보셨죠? 동양은 엄청나게 크고 서양은 거의 비슷한. 그건 뭐냐면 이 사람이 직위가 높으면 그만큼 많은 것을 가지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겁니다. 사실 이런 권력거리가 큰 것은 뭐 국가에 관계없이 군대가 굉장히 크죠. 예를 들면 장군이 되면 80가지가 달라진다 뭐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군복의 재질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게 권력거리에 대한 이야기고 불확실성을 회피하려는 경향. 그래서 미래의 불확실성이나 모호함을 받아들이는 정도를 가지고 또 국가 문화를 분류하기도 하고 남성성과 여성성을 가지고 분류도 합니다. 여기서 남성성이 높은 사회라는 것은 여기 있듯이 자기 주장이 강하고 경쟁, 거칠고 물질적인 성공을 중시하는 미국 같은 나라는 그래서 아주 남성성이 강한 사회로 하는 반면에 스웨덴이나 핀란드 이런 나라들, 북구의 이런 나라들은 여성성이 강한 사회라고 하는데 그것은 삶의 질이라든가 물질적인 것보다는 상호 의존적인 관계 이런 것들을 중시하는 사회를 말하고요. 장기 지향, 단기 지향에 관한 거는 이 홉스테더가 아시아의 4마리 용 이런 우리나라와 옛날에 홍콩, 싱가포르, 대만을 이렇게 이제 칭하는 말이잖아요. 아시아의 놀라운 성공을 분석을 하려고 그 바탕에는 어떤 문화가 있는가를 알아봤더니 거기서 찾아낸 개념이 장기 지향과 단기 지향이라고 불리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미래를 위해서 우린 너무 그게 익숙하잖아요. 현재 허리띠를 졸라매는 거. 그리고 나는 비록 이렇게 힘들게 살지만 내 자식만큼은 성공을 해서 잘 될 수 있게 논도 팔고 소도 팔고 그래서 우골탑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멀리 내다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일을 위해서 오늘을 희생하는 그러니까 저축률이 굉장히 높고요. 단기 지향의 사회는 그냥 오늘 살다가 오늘 즐기는 그 결과를 즉시해서 보는 것을 단기 지향 사회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방종과 자제 이런 또 개념이 있습니다. 방종은 어찌 보면 단기 지향하고 좀 비슷할 수도 있는데 이거는
즐기는 겁니다. 인덜전스라고 하는 거는 뭐랄까 쾌락 이런 것들을 즐기는. 그래서 재미와 여유를 탐닉하고 자기 표현적 가치를 중시하는. 여기에 보면 필리핀 같은 나라가 이 방종 문화가 강한 사회로 나옵니다. 제가 필리핀을 가보니까 시장에도 노래방이 있더라고요. 노래방 기계가. 예, 그래서 그 시장통 한복판에서 노래들을 하시고, 예, 그런 것도 굉장히 그러니까 현재를 중시하고 즐기는, 예, 이게 방종의 사회고요. 자제에는 사회 규범이 강하고, 예, 금지도 많습니다. 어찌 보면 이 방종과 자제라고 하는 것이 제가 처음 보여드렸던 미셸 갤펀드 교수가 말하는 타이트 컬처, 루즈 컬처, 빡빡한 문화와 느슨한 문화하고도 좀 일맥상통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네, 뭐 이거는 이제 또 뭐 찰스 햄튼 터너와 폰스 트럼페너스가 이렇게 분석을 하는 건데 국가의 문화를 분석하는데 7가지 차원을 또 말을 하고 있는데 제가 하나만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룰이 더 중요하냐, 관계가 더 중요하냐, 이것이 보편주의냐 특수주의자를 가르는 것인데 이 두 분은 아까 홉스테드는 IBM의 컨설턴트였는데요. 이 두 분은 쉘이라고 하는 석유 회사의 컨설턴트로서 전 세계 또 30여 개국을 분석을 해서 조사를 해서 한 5만 3천 명을 대상으로 해서 이런 결과를 얻어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보편주의와 특수주의는 이런 겁니다. 문제를 각각마다 문제를 던집니다. 이분들이 설문조사를 한 방식은 뭐냐? 내가 내 친구의 차를 타고 있었는데 친구가 이 과속을 예를 들면 100km 이상 달리면 안 되는 데서 과속을 해서 사람을 치었어요.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은 친구는 법정에 가가지고 가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선고를 받게 돼 있는데 목격자가 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친구는 과속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형량이 확 낮아지는 길이 됩니다. 이런 경우에 질문을 던지는 거죠. 설문조사의 대상자에게 당신은 친구를 위해서 법정에서 거짓말을 할 용의가 있느냐라는 질문에 거짓말 그래 난 할 수 있어라고 한 대답이 가장 높게 나타난 국가는 어디일까요? 네, 짐작하시면 아실 수도 있습니다. 네? 일본? 정답은 한국이었어요. 10년 전까지만 해도 한국인데 요새 와서 이걸 다시 해보니까 베네수엘라로 바뀌었다더라고요. 베네수엘라는 거짓말이 일상화됐고 남들이 늘 다 거짓말하는 줄 알기 때문에 새삼스럽지가 않아서 베네수엘라라고 하는데 제가 그 예를 한번 들어드릴까요? 이렇게 구렛나룻이 이렇게 난 김보성이라는 배우가 한때 광고를 했어요. 아시죠? 의리. 그래서 뭐죠? 아메리카노도 아니고 아메의리카노 뭐든지 다 의리가 붙습니다. 그래서 의리에 죽고 의리에 산다. 네, 이게 조폭만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남이가 너랑 나랑 서로 잘 아는 사이인데 봐주지 뭐 이거의 이 전형이 이 질문입니다. 네, 여기서 보면 어떻습니까? 그 룰이 있으면 그 룰은 장소, 상황에 관계없이 룰은 지켜져야 된다라고 보는 보편주의적인 문화를 가진 나라가 예를 들면 뭐 미국이라든가 뭐 우리가 생각하는 그 나라들입니다. 그러니까 룰은 룰이야라고 이제 하는 거죠. 근데 한국이나 뭐 베네수엘라는 좀 특수한 경우지만 우리는 아니지. 내가 친구를 위해서 이런 정도는 거짓말을 할 수 있는 거지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이제
이 설문을 만든 이 어떤 분석 틀을 만든 펀스 트롬페너스라는 사람이 네덜란드 사람들한테 물어봤답니다. 거기가 거의 1등이었어요. 나는 친구고 뭐고 절대 룰은 언제 어디서나 지켜져야 되기 때문에 난 거짓말을 할 수 없어 라고 대답한 사람의 비율이 가장 많았던 나라가 네덜란드라서 자기네 나라 사람들에게 다시 물어봤답니다. 그러면 너는 친구를 위해서 그렇게 친하다는데 뭘 해줄게? 뭘 해줄래? 라고 물어보니까 사식을 넣어주겠다 이렇게 답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지만 보편주의와 특수주의에서 우리가 어쩌면 온갖 어려움을 딛고 짧은 시간에 한강의 기적을 이루어내면서 성공할 수 있었던 거는 그 수많은 룰을 깨고, 그렇죠? 뭔가 일을 하는데 납기일 전에 달성하자. 이래서 밤을 새우고 이런 거는 어쩌면 여기서 말하는 특수주의. 그래, 내가 뭔가를 해내야지. 내 친구를 위해서. 아니면 뭐 혈연, 지연, 학연 뭐 이런 것들이 동원돼 갖고 뭔가 도약을 했다면 지금 선진국에 이미 진입한 현재에서는 이제 특수주의에서 보편주의로 좀 넘어갈 때가 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두 개의 항목으로 나눠져 있는데 어느 쪽은 우월하고 어느 쪽은 미개하다 뭐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어느 쪽은 바람직하고 어떤 거는 못하다. 이것은 상황에 따라서도 달라지고요. 또 문화라는 것은 천천히 변합니다. 천천히. 특히 요즘 와서 젊은 세대들, 아주 젊은 세대들 SNS의 그 발달로 초연결 사회가 되다 보니 어떤 이런 전통적인 문화라는 것이 서로 융합이 되는 부분도 있지만 사실 사람들의 아까 말씀드렸던 문화의 양파의 단면에서 그 핵심에 있는 사고, 신념, 가치, 무엇이 우리에게 우선적인 가치냐, 이거는 정말 천천히 변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시간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리면 별에서 온 그대 다 아시죠? 네, 다 보셨을 것 같습니다. 이 별에서 온 그대가 한국뿐만 아니라 중국에서 어마어마한 인기를 얻었다는 그 얘기도 다 아실 겁니다. 근데 중국에서 정식으로 수입한 것도 아닌데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근데 왜 그렇게 인기를 얻었을까를 이제 제가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문화코브드로 읽는 지구에서 분석을 해서 거기 썼습니다. 뭐라고 저는 생각을 하냐면 우리가 아시아, 한국을 비롯해서 중국이나 일본에 보면 신선, 선녀, 선남 이런 존재들은 뭐죠? 주로 하늘나라에서 옥황상제 밑에서 있다가 죄를 짓고 인간 세상에서 떨어져서 인간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해서 다시 올라가는,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이 많죠. 구운몽에도 보면 그렇고요. 또 박씨부인전이라는 데 보면도 그렇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신선이나 선녀, 이걸 현대식으로 말하면 외부에서, 외계에서 온 존재, 외계인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데 그 신선이나 선녀의 모습, 선녀는 아닙니다만 신선을 보면 되게 할아버지죠. 그리고 술을 늘 많이 마셔가지고 코도 빨갛고 뚱뚱하고 이런 할아버지들이 동자가 따라주는 술을 마시면서 바둑을 두거나 뭐 이런 풍경으로 많이 신선이 그려집니다. 그런데 별에서 온 그대를 보면 도민준, 이 친구가 신선인데 400년 전의 신선인데 너무 젊고
너무 잘생겼고 그다음에 또 너무 엄청난 초능력을 갖고 있는데 그 초능력을 사랑하는 여자를 위해서만 쓰는, 그러니까 신선의 이미지가 정말 확 바뀐 거죠. 그래서 그토록 인기가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서양에서 만들어진, 제가 아까 에이리언도 얘기를 했는데 에이리언이라든가 뭐 V라고 하는 옛날에 드라마도 있었고 이런 데 보면 외계인은 프레데터도 그렇고요. 굉장히 흉측한 모습으로 그러면 왜 이렇게 외계인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를까? 이것은 자연을 어떻게 보느냐. 서양에서는 대립하고 정복을 해야 될 대상으로 봤었던 것이고요. 그 덕분에 과학기술이 많이 발전을 한 거고요. 동양에서는 그게 아니고 자연과 인간, 외부와 인간 간의 조화를 항상 중시를 해왔던 것이고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뭐 아프리카나 뭐 이런 중남미, 브라질의 원주민이라든가 토인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자연을 알 수가 없으니까 숭배를 하는 대상으로 자연에 복종하는, 뭐 기우제도 지내고 그런, 그렇게 나뉘어지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외계인의 모습이 이렇게 달라졌던 거 아닌가. 그리고 중국에서 또 그렇게 인기가 있었던 거는 중국 민중들의 기층 신앙은 도교가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죠. 뭐죠? 동방삭이 있습니다. 동방삭, 삼천갑자 동방삭, 서왕모 이런 게 다 도교에서 나온, 사실 신선과 선녀도 도교에서 나온 그런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자리 잡고 있어서 별에서 온 구대가 인기가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근데 이 문화라는 게 글로벌 비즈니스를 하거나 바깥에 선교를 나가거나 이럴 때 굉장히 작용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언어만 공부를 해가지고는 그 비즈니스에 성공할 수 없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코카콜라 광고입니다. 사람이 기진맥진해서 사막에 쓰러져 있죠. 거의. 그런데 콜라를 막 마셨더니 힘이 나서 달리고 있죠. 근데 이 광고가 사우디아라비아에 가서는 전혀 성공을 하지 못했다.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정말 여기서 아랍어를 전공하신 분이 한 분도 없으신가 봐요. 아랍어는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시선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이 멀쩡히 잘 달리고 있는데 콜라를 마셨어요. 그러더니 사막에 뻗었어요. 누가 아무도. 그리고 요 위에 있는 거는 맥도날드고요. 1990년 1월 31일에 맥도날드가 수도 모스크바의 푸시킨 광장에 1호점을 열었는데 줄이 몇 킬로미터가 됐다고 해요. 3만 명이. 그러니까 자본주의의 상징, 자본주의의 맛을 보기 위해서 몇 킬로, 3만 명이 늘어섰다. 이렇게 인기가 있었는데요. 얼마 지나지가 않아서 찾는 사람이 확 떨어졌어요. 그래서 맥도날드 측에서 너무너무 당황했습니다. 왜 이렇게 사람 수가 줄어들었을까? 사람들이 이게 갈수록 늘어나야 되는데 말이죠. 그 이유를 여러분 짐작하실 수 있겠어요?
그 맥도날드 측에서도 찾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다고 합니다. 도대체 왜 외면당하는 걸까? 맥도날드는 무엇을 통해서 세계적인 체인이 됐나요? 표준화를 통해서입니다. 물론 나중에는 이제 시간이 가면서는 글로컬라이제이션도 많이 했습니다. 현지화도. 독일의 맥도날드는 맥주를 팔고, 예를 들면 프랑스의 맥도날드에서는 뭐 와인을 판달지, 이런 식으로. 한국에서도 맥도날드 불고기 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현지화도 하면서 이제 하는데, 그 매뉴얼, 표준화된 매뉴얼에 그런 게 있습니다. 그 매장 내의 실내 조명서부터 인테리어는 물론이고, 패티의 두께, 이 햄버거 패티의 두께와 직경, 이런 것도 다 있는데, 종업원들의 태도도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종업원들이 손님이 가면 인사를 하겠죠? 근데 웃으면서 인사를 하나요? 인상을 쓰면서 하나요? 당연히 웃으면서 했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급감한 가장 큰 이유가 종업원들의 웃음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 크레물린 같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표정이 없는 거죠. 그래서 공산주의의 영향도 있지만, 거기가 춥고, 그 러시아의 그 기질 중에 하나가 그런 게 있다고 합니다. 처음 봤는데 왜 나한테 웃는 거지 도대체? 날 뭔가 속이려고 하는 거야. 이거는 도대체 왜 웃냔 말이야. 처음 봤는데, 친구도 아닌데. 그래서 이 맥도날드에 사람이 안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나중에 깨닫고 그거를 바꾸느라고 시간이 많이 걸렸다 그러고요. 여기에 폴크스바겐의 그 새로운 차가 나올 때마다 모델명이 골프, 파사트, 제타, 보라, 시로코. 이거는 지역풍의 이름입니다. 지역마다 있는, 뭐 시로코는 어디에서 어디 그 안에 부는 지역의 바람의 이름이고, 기아에서 붙이는 거는 산타페, 소렌토, 모하비, 지역의 이름이죠. 산타페도 어느 지역이고, 모하비 사막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왜 이렇게 지역풍이나 사막의 뭐 그런 지역풍이나 지역의 이름을 붙이냐? 거기에 어떤 의미 있는 말로 붙였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사례를 말씀드렸는데, 1978년에 포드에서 핀토라고 하는 모델, 핀토는 조랑말이라는 뜻이 있는데, 이것을 브라질에 갖다가 파는데, 브라질은 포르투갈어를 쓰죠. 근데 거기에 시장에서 도대체 안 팔리더라. 도대체 뭐 가격도 좋고 다 그런데 왜 그런가를 분석을 했습니다. 분석을 해보니까 이 조랑말이라고 하는 핀토라는 거를 포르투갈어로 해서 조랑말을 붙이니까, 그 조랑말은 남자아이의 고추를 가리키는 슬랭이기도 한답니다. 그래서 남자들이 절대 안 사는 거죠. 네,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고요. 이 소니의 워크맨입니다.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 워크맨은 일종의 게임 체인저죠. 네, 그 혼자서 즐길 수 있는, 음악을 즐길 수 있는, 네, 그리고 언제 어디서나 즐길 수 있는 정말 혁명적인 상품인데, 제품인데, 이것이 인기가 있었던, 네, 성공을 북미 시장에서도 성공을 거두고, 물론 일본 시장에서도 대박을 쳤는데, 성공한 이유가 서로 정반대였다라고 합니다. 일본에서는, 일본 사람들이 정말 중시하는 게 뭐냐면 어렸을 때부터 남에게 폐를 끼치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남에게 폐를 끼치지 않고 음악을 실컷 들을 수 있어서 이 워크맨이 그토록 성공을 했는데, 유럽과 미국에서는 정반대의 이유로 성공을 했던 것이죠. 뭐냐면 다른 사람의 방해를 받지 않고 내가 즐길 수 있다라는 그 이유 때문에. 그러니까 결론은, 대박이 난 거는 결론은 같은데
그 이유는 그렇게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예. 시간이 9시인데 제가 마감을 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회장님 조금 더 해도 될까요? 뭐, 네. 지루하시면 늘 언제라도 얘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종교가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슬람 문화권하고 뭔가 비즈니스를 하려면 라마단을 당연히 알아야 되고, 그 이슬람에서는 태음력을 쓰죠. 순태음력을 쓰기 때문에 라마단의 기간이 자꾸 바뀝니다. 네, 늘 같지가 않아요. 어떤 때는 겨울이 라마단이기도 하고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의복에 대한 규제가 당연히 있고요. 이름도 다양하죠. 히잡, 니캅, 뭐 차도르, 부르카, 부르키니는 이따가 나오겠습니다. 근데 그 부르카는 보면 제가 제일 웃기는 게 아프가니스탄에서 많이 쓰는 이 부르카는 여기 눈 있는 데를 약간 창살같이 만들고 다 뒤집어 썼잖아요. 그거 입고 사진 찍는 사람들이 진짜 웃기는 것 같아요. 누가 누군지 도대체 구분을 못 하겠는데, 그래도 눈이라도 내놓으면 모르는데 눈조차도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그런 데서 자기들은 서로 알아본다고 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유대교의 사바스가 안식일인데요. 금요일 해가 졌을 때부터 토요일 해가 졌을 때까지인데, 제가 예루살렘에 출장을 갔다가 거기에서 호텔에서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한쪽 엘리베이터는 사람이 많고 한쪽 엘리베이터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얼른 사람이 없는 데를 탔는데 도대체 한층 올라가는데 몇 분이 걸리는 겁니다. 나중에 내려서 보니까 사바스 엘리베이터라고 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일요일은 아무것도 하면 안 되는데, 안식일은 일요일이 아니죠.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뭐 심지어 정통 유대교인들은 음식도 하지 않고 그냥 전혀 움직이지 않는다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할랄, 요즘은 이제 할랄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인식들을 갖고 있어서 동남아로 인도네시아나 이런 데로 수출하는 데 보면 이 라면 같은데 이 돼지고기나 이런 게 안 들어가 있다라는 거를 표시를 해놨고요. 유대교의 경우에는 코셔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이 쌍용이 말레이시아인가요? 쿠알라룸푸르의 쌍둥이 그 빌딩을 세우는 거기 콘소시움에서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도 보면 용이 들어가서 그렇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그러니까 풍수적인 요건을 많이 생각을 한다고 하죠. 특히 중국이나 홍콩이나 이런 쪽에서는. 예. 이게 왼쪽에 이것이 이슬람 여성들이 입는 수영복 부르킨입니다. 몸을 다 가리고 있습니다. 머리카락도 가리고 있고. 네, 이거는 제가 아까 보르도에 92년에 로이터 저널리스트 펠로우로 갔는데, 보르도에서 30분 떨어진 아르커숑이라고 하는 해변이 있습니다. 그 해변에 해수욕장이 있다길래 제가 갔습니다. 갔는데 탈의실이 어딨냐고 찾아보니까 탈의실이 없더라고요. 탈의실이 없어서 어떻게 되나 그러면서 자꾸 안쪽으로 들어갔는데 이런 광경이 펼쳐져 있어서 제가 거의 처음에 너무 놀라서, 문화적인 이 쇼크죠. 놀라서 움직일 수가 없을 정도로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른바 뭐 누드비치라고들 사는데, 여기는 누드비치가 아닙니다. 여기는 유럽 자연주의자 나티리스트라고 하는 자연주의자 연맹의 본부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옷을 안 입는. 그러니까 이분들은 자연주의, 여러분들이 뭐
누구죠? 소로의 월든인가 하는 책이 굉장히 친환경, 뭐 자연과의 친화 이런 걸로 이제 유명한데, 이분들은 굉장히 확고한 신념 하에 자연주의자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옷을 입지 않는다. 이 철학이 있습니다. 심오한 철학이 있고, 그것을 주장한 분이 프랑스 분들이어서 그렇게 벌써 설립된 지가 한 80년은 됐을 거, 7, 80년은 됐는데, 아무튼 거기를 갔습니다. 거기를 갔는데 저는 그때 어떤 복장을 하고 있었냐면, 전형적인 한국 사람답게 외국에 나가서 한국 사람과 서양 사람을 구분하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햇빛이 났을 때 어떻게든지 이 햇볕을 가리려고 애쓰는 사람은 한국 사람과 일본 사람이고, 서양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햇빛에 나를 노출시키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데, 저는 전형적인 한국 사람답게 양산이 없어서 검은 우산을 썼습니다. 스타킹도 신었습니다. 그리고 투피스 같은 걸 입었습니다. 그래서 남들은 다 저렇게 홀랑 벗고 있는데 제가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니까 얼마나 비현실적이겠습니까? 그래서 아무튼 제가 눈이 하나만 있는 원숭이들이 사는데 눈이 2개 있는 원숭이가 가면 그쪽이 이상한 거죠. 제가 굉장히 이상한 사람이 거기 됐고요. 제가 생각해도 정말 검은 우산을 쓰고 거기 있었으니까. 근데 거기서 재미난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분명히 이 사람이 한국 사람이에요. 제가 보면. 근데 프랑스 사람들하고 같이 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여성이었습니다. 그럼 분명히 한국 사람인데 모르는 척하고 막 불어로 얘기를 하면서 옆에 사람들하고 있는데, 그 사람의 국적이 어디서 탄로났는지 아세요? 깔고 있는 타월을 보니까 송월 타월이고 그리고 경남여고 멧돼처럼. 그래서 저는 좀 좋게 말하면 장난기가 좀 심하고, 나쁘게 말하면 제가 짓궂기 때문에 그걸 굳이 가치관에 안 되는 한국 사람들의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 한국 사람이 있네. 송월타월이고 경남여고 졸업했나 봐라고 크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분은 아마 다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얼굴이 빨개졌을 거예요. 전혀 아닌 것처럼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그 생각만 하면 어찌나 웃음이 나오는지. 아까 말씀드린 할랄과 코셔에 대한 얘기입니다. 근데 할랄보다 훨씬 엄격한 것이 유대교의 코셔입니다. 근데 그 유대교도 그렇고 이 피를 더러운 걸로 이렇게 보더라고요. 불결한 거. 그래서 피를 그러니까 무슬림도 그렇고 유대교인도 그렇고 선짓국 먹으러 가자 그러면 절대 안 되겠죠. 그리고 예를 들면 비늘이 없는 장어 정식, 우린 참 마시지만 그런 거를 권해서도 안 되는 여러 가지 금기가 있는데, 코셔는 근데 영국의 테스코의 경우는 코셔 전용 코너를 개설했더니 1년 만에 30% 성장했다. 그러니까 웰빙 푸드로 이제 많이 사람들한테 인기가 있고, 무슬림도 할랄보다 코셔가 더 엄격한 걸 알기 때문에 코셔 코너에 가서 많이 먹는다고 하는데요. 이 코셔는 화장품에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화장품 중에는 이런 콜라겐 이런 것 때문에 왜 동물의 뼈 이렇게 연골 같은 거를 사용하기도 하고 해서 그렇게 화장품에도 적용이 되는. 그래서 말, 돼지, 맹금류, 조개, 장어 이런 거를 먹으면 안 된다라고. 그러니까 비늘과 지느러미가 있으면 안 되고, 발굽이 갈라지고 되새김질을 하는 초식 동물의 고기는 먹을 수 있는 것이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돼지고기를 안 먹고 소고기는 다 되냐 하면 그게 아니고, 여기 있는 것처럼 특정 의식을 행한 뒤에 도사를 하는, 그러니까 어떤 무슬림만이 도사를 할 수 있다. 그래서 그 인증센터가 한국에는 이슬람 중앙 성전인가 거기에서 하기도 하고요. 그
허가를 내줘가지고 성공을 하는, 돈을 많이 버는 나라가 제가 듣기로는 인도네시아가 국제 인증센터가 있어서 그거 받는데 돈도 많이 내야 된다고 그냥 들었습니다. 예. 뭐 이거는 제가 이게 사우디아라비아 이제 이케아의 카탈로그를 보면 네. 남편은 애를 보고 있고 여자하고 아이가 같이 올라가 있는데 이거를 이슬람 쪽에서는 아랍 국가에서는 이렇게 할 수가 없어서 네. 부인이 사라졌죠. 여기에 보면은 예. 그런 문화를 고려해야 된다는 것이고 미국의 홀마크사라고 아주 유명한 카드 회사가 있습니다. 근데 프랑스에서 처음에 실패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제가 영국에서 한 1년 정도 살아봤는데요. 영국의 문구점에 갔어요. 문구점에 갔는데 카드를 보니까 본인이 뭐 쓸 필요가 없더라고요. 모든 경우의 수가 다 있었습니다. 애가 1살 됐을 때, 2살 됐을 때, 3살, 그 다음에 결혼기념 1주년, 2주년 이게 다 있고요. 옆집 아저씨가 병 났을 때, 옆집 아줌마가 병 났을 때, 옆집이 이사 갈 때, 새로운 집이 이사 왔을 때 그냥 사인만 하면 돼요. 그게 홀마크인데 프랑스에서는 그걸 했더니 아니 내가 써야 되는데 쓸 자리가 없는 거죠. 그래서 프랑스 사람들은 누군가 프랑스에서 유학을 하고 돌아온 사람이 쓴 책 제목이 똑같은 것은 싫다입니다. 프랑스 사람들은 그런 걸 도저히 못 참아하는데 네, 카드에 아무것도 쓸 것이 없으니까 홀마크는 처음에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고 합니다. 이거는 레티시아 카스타라고 하는 사람이 그 샤넬의 르루즈라고 하는 립스틱이 나왔을 때 샹리 고데르의 아마도 브리지트 바르도가 주연했던 옛날 영화 내 멋대로 해라였나 뭐 이런 영화를 오마주해서 만든 광고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아무것도 안 입고 찍고 이렇게 살짝 가리고 또 찍고 조금 더 찍고 완전히 잠옷 같은 거 입고 찍고 이렇게 여러 번 찍었다 그러죠. 왜냐하면 문화마다 그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아랍 같은 데는 잠옷 입고 찍었을 것이고요. 한국에서 이 광고가 영화관이나 이런 데서 상영을 하느냐 마느냐, 영화관에 그리고 TV에서 이게 광고를 틀어주느냐 마느냐 그래서 이게 안 나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2006년인가 7년 정도인데 공공으로 이렇게 누드로 나오는 거는 안 된다 해서 한국에서도 좀 논란이 됐었던 그런 거고요. 네, 왼쪽에 정자가 있습니다. 이것은 일본 회사의 어떤 제품 광고인데요. 이게 중국에서 이제 진출을 하면서 이런 광고를 하려다가 거센 반대에 부딪혀서 못한 겁니다. 이유가 뭘까요? 아니, 이유라기보다는 이 제품이 무엇일까요? 자, 힌트를 드리자면 용이 이제 막 감고 올라갔죠. 근데 여기는 뭔가가 달라요. 그래서 용이 쫙 미끄러졌어요. 모르시는 것 같아서 제가 어차피 상품도 준비해 오지는 못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이렇게 강렬한 의지도 없으실 것 같은데 말씀을 드리면 이 광고는 일본의 니폰 페인트 광고입니다. 페인트를 바르니까 너무너무 매끄러워서 용이 올라가다가 미끄러졌다. 그래서 어떻게 페인트의 성능을 설명하는 걸로는 굉장히 좋은 광고인 것 같은데 중국에서는 거센 반발. 왜요? 용이니까. 우리의 상징인 이 용을 모욕해? 이래서 이제 된 거고요. 오른쪽은 이게 그 도요타의 SUV인 프라도라고 하는 한국에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네. 그것을 한자로는 패도, 이름도 발음도 좀 비슷해 보이고 패권할 때 패에다가 길도자를 써서 장명을 해서 이런 광고를 내보내려고 그랬는데 또 역시 결국 못했어요.
이유는? 네? 돌사자가 있는데 돌사자가 이 프라도를 향해서 경례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너무 또 이 중국의 상징인 돌사자를 모욕하다니, 일본 차에 경례를 하다니, 이래서 흥분을 해서 중국 네티즌들이 만든, 어떻게 됐죠? 차를 패대기를 쳐서 뒤집어졌어요. 돌사자가 엄청 커졌고, 예. 이제 패도 이렇게 쓰고 부득불, 요건 모르겠는데, 예, 말도 뭐 하여튼 화가 났다라는 이런 걸 한 것이고요. 반대가 있습니다. 락앤락이라고 하는 회사가 중국에 진출을 해서 처음엔 웨이하이에 공장을 했다가 소주, 항주 소주 할 때 그 수저우 지방에 생산법인을 설립을 한 다음에 다음 해에 그 수저우 지방의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하나가 오자서라고 합니다. 춘추 전국 시대. 그리고 그 사장님이 굉장히 뭐랄까 오자서를 존경했대요. 그 책도 읽고. 근데 거기에 동상이 없는 것 같아서 동상을 만들어서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현지인들의 지금도 존경을 받고 있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중국의 그 중앙 TV서부터 다 달려왔다고 합니다. 아니, 중국인도 아니고 외국인이 우리의 이 여기 출신인 오자서를 이렇게 존경해서 동상까지 만들다니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뉴욕에 본부를 둔 오씨 종친회가 있는데 거기서 감동해서 홍보 마케팅을 책임지겠다. 근데 전 세계의 회원이 600만 명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중국 집은, 중국 식당은 전 세계에 다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서 락앤락 식당마다는 아니라도 한 3집에 하나씩 쓴다고만 해도 어마어마한, 그래서 동상 하나 잘 만들어서 성공한 그런 사례도 있고요. 이것은 그래요. 그래서 문화가 또 이렇게 다르기도 하지만 우린 또 어떤 공통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분명히.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전 지구적인 이슈에 대한 그런 광고로 유명한 데가 예전에는 베네통이었고 지금은 몇 군데가 있는데 청바지, 프리미엄 청바지 브랜드인 디젤이라고 하는 데서 지구 온난화를 대한 각성, 경고를 하기 위한 광고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에펠탑인데 완전히 아열대처럼 돼 있고요. 여기는 뉴욕의 맨하튼이죠.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있는데 불이 여기까지 차 있는 이런 광고들을 통해서 누가 봐도 정신이 번쩍 나면서 안 볼 수가 없는 이런 광고들을 만들어서 이제 했고요. 이건 죄송하지만 이런 베네통에서 이런 광고를 만들어 가지고 엄청나게 컨트로버셜한 이런 이슈를 만들었고, 이거는 이명박 대통령과 김정일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아주 언헤이트 이런 시리즈로 해서 이렇게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서 베네통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또 알리고요. 이거는 백인종과 흑인종과 황인종의 심장, 진짜 심장이랍니다. 그래서 그 심장은 보니까 인종에 상관없이 똑같더라라는 걸 보여주고 있고요. 그걸 통해서 인종차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그리고 지금 이제 크리스마스가 머지않았는데 이 디젤의 크리스마스 광고를 한번 보시면 익숙하지가 않죠. 왜 익숙하지가 않을까요? 네? 우리 머릿속에 있는 어떤 크리스마스의 단란한 가정 풍경은 일단 백인이에요. 흑인일 수가 없고. 그래서 백인이 아주 그 크리스마스 트리 아래 모여서 기뻐하면서 선물 상자를 뜯고 있는데
여기는 흑인이 중산층의 흑인이 선물 상자를 뜯으면서 즐거워하는데 여기에 백인 집사가 이렇게 시중을 들고 있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뭔가 이거는 익숙하지 않은데,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통념을 거부하는 그 통념에 대해서, 고정관념에 대해서 생각하게 만드는 이런 광고들을 통해서 또 뭔가 어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다른 문화권에서 사실은 서로 다른 감각을 갖고 살고 있기도 하지만, 또 우리는 아까 그 피라미드 보셨죠? 맨 밑에는 인간 본성이 있고요, 문화가 있고 또 각각의 개성, 성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공유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다만 거기서 가치의 우선순위가 좀 다를 뿐입니다. 제가 이걸 잠깐 잠깐 눈을 감고 계세요. 앞으로 넘어가려고요. 네. 여기서 제가 아까 설명을 안 드렸는데, 우린 모두 인간이기 때문에 브라질의 아마존 원시림에 사는 사람, 또 독특한 이제 그 문화를 갖고 있고, 몇 번 말씀드리지만 우월하고 거기에서 미개하고 열등한 건 없습니다. 다만 다른데 우린 모두 인간이기 때문에 또 공통적인 많은 것들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미국의 경우에 다만 같이 무엇을 우선순위로 두느냐가 다른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미국의 경우는 자유, 자립, 개인주의, 경쟁, 효율, 시간을 잘 지키는 것, 솔직성, 개방성 이런 것들을 주로 추구하는 반면에 일본은 소속감, 인화, 집단주의, 연공선열, 서열, 그룹 내 의견 일치, 협동, 품질, 인내, 간접적인 표현, 중용. 아랍 국가의 경우는 가족, 안전, 가족의 화목, 부모의 가르침, 연장자에 대한 존중, 권위의식, 타협, 현신, 인내, 간접적인 표현, 환대. 제가 지지난주인가 키르기스탄 출장을 다녀왔는데 거기 보니까 이 환대를 아주 뼈저리게, 정말 손님이 오면 거긴 유목 문화거든요. 그 유목 문화를 가진 사람들은 먼 데서 손님이 왔다 그러면 입구에서 유르트라고 하는 천막 생활을 하는, 원래는 그렇게 살았는데 입구에서 귀한 물을 나눠주죠. 손 씻으라고. 그리고 대접을 하는. 그래서 제가 이걸 다시 생각하게 됐어요. 그래서 한국의 그 사람들은 여기 일본과 미국의 한 중간 정도로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전에 고대 국제대학원에서 학생들에게 이것을 가지고 한번 뽑아보라 그러면은 딱 중간 정도인 것 같고, 아까 이제 보여드렸던 보편주의와 특수주의, 또 집단주의와 개인주의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서 한국은 그것은 국가의 경제 수준하고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단주의에서 개인주의로, 그 다음에 권력거리가 큰 데서 작은 쪽으로, 그다음에 남성적인 문화에서 좀 더 여성적인 문화로 이렇게 나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문화는 옳고 옳지 않은 것도 없고, 아까 몇 번 말씀드리지만 우월하고 우월하지 않은 것도 없습니다. 다만 서로 다를 뿐이죠. 그래서 그 차이를 이해하는 것 정말 살아가는데 중요한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25분이나 제가 늦게까지 말씀을 드리게 돼서 되게 늦게 들어가시게 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좋은 강의 잘 들었습니다. 그럼 오늘 열린 아카데미 마치면서 저희 호국성단 주임 신부님이신 이승익 아우스티너 신부님께 마무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강의 잘 들었습니다. 네, 들으면서 그렇지, 그렇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계속 들었습니다. 제가 하려고 했던 그 이야기를 마지막에 해주셔가지고 마무리하는 말씀은 그 말씀 다시 한번 반복하겠습니다. 누가 틀린 거 아니고 우리가 서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서로가 다르다는 것을 깊이 느끼고 존중하면서 배려할 때 우리 삶이 더 윤택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가깝게는 너와 내가 서로 다르다 하는 것이지요. 뭐 MBTI 이런 거 있어가지고 서로 다르다 하는 것을 많이 느끼는데 그 다름을 존중해 주는 것이 또 배려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일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우리 박사님께 네, 마지막 강복 드리겠습니다. 네, 모두 일어서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있는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열린 아카데미 마치겠습니다. 예, 늦은 시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예, 잘 돌아가시기 바랍니다.